울더라도 뿌려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1972년 1월 21일. 그날은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한 날이다. 당시 대한민국 외무부는 공직자들, 국영기업이나 대기업의 임직원들, 일정 금액 이상의 수출 실적을 가진 회사 임직원들, 해외 취업 근로자나 이민자들, 그리고 해외 입양 고아 등을 제외한 순수 민간인들에게는 한 달에 300여 개의 여권밖에 발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당시는 그만큼 해외여행하기가 어려운 시절이었다. 비행기가 처음 기차 가는 곳은 당시 일본 국제공항이던 하네다 공항이었다. 출발 당시 서울엔 눈이 왔었는데 하네다 공항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때까지 나는 일본을 과소평가하는 교육을 받고 자랐다. 그때까지 내가 학교에서 받은 일본에 대한 교육 내용은 대단히 간단했다. 일본이란 나라는 완전 미국화 혹은 서구화 되었기 때문에 고유성을 이미 상실해버렸다. 일본은 세상을 모방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일본만의 독창성을 찾아볼 수가 없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당시에 완전히 망했다가 한국의 6.25 전쟁 덕분에 갑작스럽게 다시 돈을 벌게 된 졸부들의 나라다. 한마디로 일본에 가서는 배울 것이 없다. 이상의 내용이 당시 학교에서 교육받은 보편적인 일본론이었다. 그런데 하네다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비가 오는 도로를 질주하면서 바라본 일본은 내가 교육받아 온 그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곳은 미국도 아니었고 유럽도 아니었다. 일본은 분명히 일본이라는 사실을 온 거리에서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정직했고 친절했으며 자정이 넘어 도로에는 사람이 없었지만 모든 자동차들은 빨간 신호등 앞에서 멈추어 섰다. 그것은 내게 말할 수 없이 크나큰 충격이었다. 그때까지 한반도에서만 살았던 나는 그런 광경을 난생 처음 보았던 것이다. 일본을 떠나 네덜란드의 수도인 암스테르담에 도착했다. 약 20여 개국에서 온 연수생들과 함께 연수를 받았다. 그들은 심심할 때면 늘 짐바브웨에서 온 청년과 한국에서 온 나에게 조롱 섞인 질문을 하곤 했다. 너희 나라에도 전기가 들어오느냐? 자동차는 있느냐? 텔레비전은? 등등. 그러한 질문을 받을 때면 참으로 수치스러웠다. 마침 지리시간이었다. 연수생들이 색다른 제안을 했다. 지리시간인 만큼 한국에서 온 미스터 리와 짐바브웨에서 온 청년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저 미지의 나라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지리시간을 대신합시다. 그 제안에 짐바브웨 청년이 먼저 당했다. 시종일관 조롱 섞인 질문으로 인해 그는 곤욕을 치렀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다. 나는 그들이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을 꺼냈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은 도시의 길이가 약 30km이고 인구는 500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이곳 암스테르담과 비교하면 면적으로는 약 10배, 인구로는 5배가 더 큰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5천년에 이르며 우리 고유의 언어와 글, 그리고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도나 가라데가 실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선수를 친 뒤 이제 질문이 있으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느 누구도 텔레비전이 있느냐, 전기가 있느냐 하는 식의 조롱 섞인 질문은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그 시간이 끝났을 때 브라질에서 온 청년이 나를 불렀다.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더니 제일 뒷면에 있는 세계 지도를 펴고는 내게 물었다. 미스터 리, 당신이 살고 있는 코리아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손가락으로 짚어보십시오. 나는 그의 수첩을 받아들고 대한민국을 짚어 보여주기 위해 한반도를 찾았다. 그러나 그곳에는 코리아라고 쓰여 있지 않았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저펜이라고 명기되어 있을 따름이었다. 손가락으로 한반도를 가리키면서 여기가 대한민국이라고 말하자 그 브라질 청년은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제껏 여기가 일본의 일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힘없고 이름 없는 나라 출신으로 이국 땅에서 느껴야 했을 나의 비애가 얼마나 컸겠는가. 그 후 프랑스 파리로 갔다.
그곳은 모든 건물이 다 역사였고 온 거리 전체가 숨쉬는 역사 그 자체였다. 그곳에서 나와 대학 시절에 함께 불어를 공부했던 동창들을 만났다. 그 친구들이 나를 데리고 파리를 관광시켜주면서 이런 말을 했다. 저 개선문을 좀 보라고. 200년 전에 지은 문이 저렇게 큰데 우리나라 독립문은 그게 뭐냐. 노틀담 사원을 좀 봐. 800년 전에 지어진 거야. 얼마나 웅장해.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저런 것 하나 없냐. 그들은 또 세느 강변에서 랭보의 시를 읊으며 이런 말을 하기도 했다. 봐, 이것이 세느강이고 저것이 알렉산드르 다리야. 시가 절로 나오지 않아? 우리나라 한강변을 100번 거닐러 봐라. 이런 시상이 떠오르는지.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나는 더 이상 듣고만 있을 수가 없었다. 왜 너희들은 200년 전에 지어진 개선문을 불과 한 세기 전에 지어진 독립문과 비교하느냐? 우리에게는 500년 전에 지어진 남대문과 동대문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웅장하다고 생각하는 노틀담 사원은 800년 전에 지어졌지만 우리에게는 1200년 전에 지어진 웅장한 불국사가 있지 않느냐. 세느 강변에서 시상을 떠올리는 너희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한국에 있을 때 강변을 거닐며 해가 지는 황혼역의 한강을 바라보면서 시를 지으려고 한 적이 있었느냐? 내 말에 그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비교해도 세느 강변의 아름다움과 한강변의 황량함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다. 파리에서도 내 마음의 쓴맛은 가시지가 않았다. 대서양을 건너 뉴욕으로 갔다. 태평양이 아닌 대서양을 건너는 동양인에 대해서는 뉴욕 세관이 매우 엄격하게 조사한다는 사실은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 그런데 세관대를 통과할 때 가방을 열어보라던 세관원이 여권을 보더니 그냥 가라는 것이었다.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세관대를 빠져나왔다. 순간 한 흑인이 앞을 가로막더니 뭔가 번쩍이는 것을 눈앞에 내밀면서 빠르게 무슨 말인가를 내뱉었다. 나는 그 흑인의 빠른 영어를 알아들 수가 없었다. 다만 혼자 생각하기를 어떻게 미국엔 세관 안에까지 기념품 장수가 있나 싶었다. 그래서 사지 않겠다는 뜻으로 No, no 라고 말했다. 그러자 흑인이 재차 그 번쩍거리는 걸 보여주면서 또 다시 뭐라고 빠르게 말을 하는데 그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좀 더 강하게 사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단호하게 No 라고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흑인이 화를 내며 한 손으론 내 목을 가로막고 나머지 손으론 여전히 번쩍이는 것을 보여주면서 천천히 말하는데 그제서야 그 말이 귀에 들렸다. 그는 FBI 요원이었고 그가 보여준 것은 FBI 신분증이었던 것이다. 그는 내게 여권을 요구했다. 여권을 보여주었더니 한국 국적을 확인하기가 무섭게 다짜고짜 세관 바닥에 내 가방을 다 풀어놓으라고 하는 게 아닌가. 방금 전 세관원이 나의 가방만은 열어보지 않았으므로 FBI인 자신이 직접 내 가방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봐야겠다는 것이었다. 그는 세관 바닥에 나의 모든 짐을 펼쳐놓고 속속들이 다 뒤졌다. 그 짐을 다시 쌀 때까지 소요된 시간이 무려 40여 분이었다. 그동안 마치 밀수꾼을 보듯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지나가는 백인들의 시선 앞에서 내가 느껴야 했던 모멸감은 또 얼마나 컸겠는가. 그리고 세월이 지났다. 지금은 1년에 수백만 명이 해외여행을 한다. 단순히 숫자상으로만 따지면 1972년 1월 내내 민간인에게 발행하던 여권보다 더 많은 수의 여권이 지금은 매일 발급되고 있는 셈이다. 참으로 엄청나게 늘어났다. 이제는 해외를 나가도 너희 나라에 텔레비전이 있느냐, 자동차가 있느냐 이런 조롱 섞인 질문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국인의 돈을 벌기 위해서 웬만한 곳에는 다 한글 안내판이 붙어있고 어디를 가든지 한국 사람을 만날 수 있다. 1995년 5월 코스타리카에서 목회자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주님의 교회로 온 적이 있다. 그와 관련하여 현지 방문차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을 때의 일이다. 이민국을 통과하기 위해 줄을 섰는데 마침 내 앞사람은 필리핀인이었다.
그가 자기 차례가 되어 이민국 관리에게 필리핀 요건을 제시했다. 미국인 관리는 그의 요건에 있는 미국 비자를 확인기로 확인하고서도 확대기로 재확인하였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요건을 한 장 한 장 당겨보았다. 행여 남의 요건을 잘라 붙이지나 않았는지 확인하는 듯 했다. 몇 분 동안이나 요건을 검색하던 그는 인터폰으로 다른 직원을 불렀다. 그리고 즉시 나타난 다른 직원이 그 필리핀 사람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도대체 어디로, 왜 데리고 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당당한 미국 관리를 힘없이 따라가는 필리핀 사람의 뒷모습에서 1972년 뉴욕 공항에서 흑인 FBI 요원에게 당했던 그 무묘를 떠올리며 격제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우리는 필리핀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한국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세상에는 얼마든지 많다.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선진국에 비해 손색이 없어 보일 정도다. 그러나 그 외형 속에 과연 어떠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1973년에 유럽 출장을 위해 서울을 출발했다가 급박한 일 때문에 홍콩에서 일본을 거쳐 서울로 돌아온 일이 있었다. 따라서 유럽에서 사용할 경비가 고스란히 지갑에 남게 되었는데 약 3,000달러나 되었다. 73년도에 3,000달러라고 하면 대단히 큰 금액이었다. 동경에 호텔을 예약하지 않고 갑자기 도착했기 때문에 하네다 공항 도착 즉시 공항에 있는 호텔 예약 카운터에서 호텔을 예약하였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예약된 호텔로 갔는데 도착하여 요금을 지불하려고 보니 지갑이 없어진 것이었다. 큰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정작 그보다는 이상하게도 일종의 통쾌감이 더 컸다. 일본 사람들, 너희들이 가장 정직하다고 뽐내더니 너희 나라에도 역시 소매치기가 있구나. 바로 이런 생각 때문이었다. 도어맨의 연락을 받고 나온 호텔 지배인이 내 명함을 보고 자기가 대신해서 택시비를 내주었다. 그리고는 나에게 물었다. 지갑을 어디다 두신 것 같습니까? 내가 당당하게 반문했다. 아니, 소매치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호텔 지배인이 뭐라고 말한 줄 아는가? 미스터리, 일본에는 소매치기가 없습니다. 당신이 분명히 어디다 두고 온 것입니다. 당신이 도착해서부터 여기 오기까지의 전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다. 세관을 통과하고 호텔 예약 카운터에 가서 예약하고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택시를 타고 왔노라고 말이다. 그 후 짐을 풀고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미스터 리, 프런트로 와주십시오 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프런트로 갔더니 호텔 지배인이 하는 말이 이러했다. 미스터 리, 당신이 공항 호텔 예약 카운터에서 돈을 지불하고 지갑을 그냥 그곳에 두고 왔더군요. 그래서 그 직원이 지금 당신의 지갑을 가지고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나의 얼굴이 붉어졌다. 한참 뒤에 내가 만났던 공항 직원이 정말 지갑을 들고 왔다. 나는 속으로 그래도 돈의 일부는 없어졌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갑 속의 돈은 단 1달러도 없어지지 않고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나는 그 직원에게 사례비로 100달러를 주었지만 그는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끝내 사양하고 그냥 되돌아갔다. 그 뒤에 수십 차례 일본을 여행하면서 일본에 살거나 여행하는 외국인 중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했음을 알게 되었다. 일본인들에게 정직은 일상사였던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상사로서의 정직을 과연 볼 수 있겠는가? 1983년에 하와이에 가서 일행과 함께 하나오마 만을 찾았다. 언덕 위에서 만을 내려다보며 사진을 찍은 다음 벤치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차를 타고 다음 행선지를 향해 출발하였다. 한 20분쯤 지났을 때 일행 중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우리가 앉아있던 벤치 위에 자신의 이어폰과 돈 지갑이 든 손가방을 두고 왔다는 것이다. 다시 되돌아갔다. 되돌아가는데 20분이 걸렸으니 총 4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셈이었다. 자동차가 도착하자 우리 일행은 모두 문제의 벤치를 향해 달려갔다.
그런데 그 벤치 위에 앉아있던 백발의 미국인 할머니가 우리 일행 중에 있는 가방 주인을 먼저 알아보고 기뻐하며 영접하는 것이었다. 할머니가 그 가방의 주인을 먼저 알아본 것은 벤치에 놓여있던 가방을 발견한 후에 어떻게 가방의 주인을 찾을 수 있을까 궁리하며 그 속에 들어있던 여권의 사진을 확인한 까닭이었다. 가방을 되찾은 사람보다도 무려 40여 분 동안이나 주인을 기다렸던 할머니가 더 기뻐했다. 나는 그날 할머니가 한 말을 잊지 못한다. 나는 당신이 꼭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도 이런 친절이 있는가? 1994년에 안식년을 맞아 일본을 여행하던 중 디즈니랜드에 갔을 때의 일이다. 일행 중에 연로한 분이 있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피곤을 이기지 못한 그분이 긴 의자에 잠시 눕게 되었다. 조금 후 20대의 일본 남자 종업원이 그분에게 가서 뭐라고 일본말로 얘기를 하자 그분이 갑자기 몹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금방 일어나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었다. 나는 그분이 종업원으로부터 식당 의자에 누워있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었나 보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였다. 그 청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한다. 피곤해서 주무시려면 베개를 갖다 드릴까요? 뜻밖의 말에 그분은 더 이상 누워있을 수가 없어서 벌떡 일어났다는 것이다. 인간에 대한 이런 따뜻한 마음씀을 우리나라에서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 선진국 어느 나라를 가든지 비행기를 탈 때에 노약자나 어린이를 먼저 태운다. 그것은 사회적인 합의요 묵계다. 설사 1등석 표를 갖고 있는 사람도 그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약한 자에 대한 이런 배려야말로 그들의 의무로 여기는 까닭이다. 1974년에 사업을 할 당시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 중에 아라카와라는 이름을 가진 연세 많은 일본인이 있었다. 내게는 아버지뻘 되는 분이었다. 내가 일본에서 처음 그분을 만나던 날 그는 나를 자기 집으로 저녁 식사 초대를 했다. 그 집으로 들어가면서 나는 깜짝 놀랐다. 남편이 벨을 누르자 아내가 현관에서 무릎을 꿇고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닌가. 그뿐이 아니었다. 여전히 무릎을 꿇고 나를 향해 큰 절을 하더니 내 신발을 벗겨주는 것이었다. 내 어머니 같은 분이 말이다. 졸지에 분에 넘치는 영접을 받아 송구스러워진 나도 현관에서 큰 절을 하려고 하자 아라카와 상은 당신은 손님이니까 절을 받기만 하면 된다며 긋고 말리는 것이었다. 밥을 먹는 동안에도 아라카와 상의 부인은 무릎을 꿇고 앉아 계속 내 시중을 들어주었다. 일본인의 삶 속에 배어있는 일본 고유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예의를 직접 경험한다는 것은 참으로 감동적인 일이었다. 다음날 저녁에 아라카와 상을 다시 만나자 그가 하는 말이 이러했다. 어제 저녁에는 늙은 부부가 사는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느라 당신이 고리타분했을 테니까 오늘은 당신 또래 젊은이들이 노는 데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아카사카에 있는 디스코테크로 들어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춤이란 남녀가 짝을 이루어 추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곳에 있는 일본 젊은이들은 파트너도 없이 각각 춤을 추고 있었다. 무대에서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의자에 앉아서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복도에서 춤을 추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에서도 춤을 추는 사람이 있었다. 지금은 서울에도 그런 곳이 많다지만 그 당시의 나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내 눈에는 그들이 다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 몇 분을 견디지 못하고 아라카와 상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왔다. 네온 사인이 휴양하게 번쩍이는 아카사카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내 마음속엔 일말의 통쾌함이 있었다. 그래서 아라카와 상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라카와 상, 나는 어젯밤 당신 댁에 가서 살아있는 일본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예의 범죄를 보고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도 이제 남날이 그리 밝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당신의 세대는 애써서 선진사회를 건설했는데 젊은이들은 저렇게 광란에 빠져 있으니 저러고서야 어떻게 일본의 앞날이 밝다고 하겠습니까? 그러자 아라카와 상이 걸음을 멈추고
나의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미스터리, 어제 내 아내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고 했지요. 그러나 내 아내도 나 자신도 젊었을 때는 우리 나름대로 저 젊은이들처럼 놀았다오. 지금 저 청년들, 저렇게 노는 젊은이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요? 나는 저렇게 노는 저 젊은이들이 나이가 들면 나와 내 아내처럼 살 것을 믿는다오. 그날 밤 얼마나 깊은 감명을 받았는지 모른다. 기성세대가 광란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젊은 세대를 받아주는 사회. 그 젊은이들도 기성세대처럼 똑같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살 것을 믿어주는 사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인가. 오늘 이 나라의 대학은 공부하는 분위기보다도 노는 분위기가 더 크게 지배하고 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쾌락을 쫓고 있다. 과연 이 땅의 기성세대가 그처럼 놀고 있는 젊은이들을 가리켜서 저들이 나이 들었을 때 반드시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면한 이 나라의 주역들이 될 것이라고 믿을 만큼 우리 사회엔 지금 정직이 있고 질서가 있고 성실이 있고 예의범절이 있는가? 유럽에는 지금도 수백 년 전에 지어진 다리 위로 자동차가 다니고 몇백 년 된 집 속에서 사람들이 안락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이 나라는 10년도 안 된 다리가 내려앉고 수년밖에 안 된 백화점이 무너진다. 곳곳에서 터지고 무너지고 끊어지고 내려앉는 사고가 끊이지를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젊은 세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성세대를 탓하고 비판만 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럴 수는 없다. 우리나라에도 어느 시대든지 청년들은 항상 있어 왔다. 40년대와 50년대의 청년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찾고 지켰다면 60년대와 70년대의 청년들이 이 땅에서 가난을 물리치고 우리나라가 세계를 향해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면 오늘의 청년들은 이런 기성세대에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몫을 오늘의 청년들이 감당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땅의 청년들은 이제부터 정직의 씨를 뿌려야 한다. 신실의 씨를, 근면의 씨를, 진실의 씨를 이 시대의 청년들이 뿌려야 한다. 울더라도 뿌려야 한다. 괴롭더라도 뿌려야 한다. 어렵더라도 뿌려야 한다.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가 없다. 뿌리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가 되는 게 아니다. 지금 청년들이 뿌려야 할 씨를 뿌리지 않으면 20년 후에 그들 자신이 피해자가 되며 그 자식들이 피해자가 된다. 60년대와 70년대에는 이 땅의 청년들이 성장의 씨는 뿌렸을 때 성실의 씨는 외면했기에 모든 것이 부실해진 사회 속에서 바로 그들 자신과 그들의 자식들이 피해자가 된 것과 같은 이치다. 한적한 산속에 길이 나 있다면 누군가가 그 길을 닦았기 때문이다. 바로 그 누군가로 인해 사람들은 그 산을 넘을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선진국들이 정직하고 의로운 사회, 질서가 바르게 구축된 사회를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누군가가 앞서 그 씨를 뿌렸기 때문이다. 카톨릭 시인인 구상 선생님과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할 때 한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다. 선생님, 정말 세상이 온통 어둡습니다. 온통 흙탕물입니다. 이럴 때의 크리스천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상 선생이 대답했다. 크리스천으로 맑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어야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또 물었다. 선생님, 온 세상이 흙탕물인데 크리스천이 맑은 물 몇 방울을 보낸다고 이 세상이 맑아지겠습니까? 이 반론에 대한 구상 선생님의 대답은 이랬다. 그래도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오늘 서구 유럽이 바른 사회를 이루고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 믿음의 씨앗이 바르게 뿌려진 후에 거두어진 열매들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씨를 뿌렸기에 오늘날과 같은 사회가 가능해진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본 교회를 과소평가하고 있다. 일본은 크리스천들이 전 국민의 1%밖에 되지 않기에 기독교의 불모지라고 부른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한다. 1%밖에 되지 않는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철저한 기독교인들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일본인들처럼 세례를 받기까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세계에 없다. 그들은 세례를 받는 순간까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던져본 뒤 세례를 받는다. 그래서 일단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정말 철저하게 살아간다. 일본은 우찌무라 간조 같은 세계적인 신학자를 배출했다. 가가와 도요히코와 같은 세계적인 사회봉사자를 배출했다. 엔도 슈샤쿠 같은 위대한 카톨릭 문인을 낳았다. 미우라 아야코처럼 온 세계 사람들이 사랑하는 개신교 작가도 있다. 우리에겐 과연 그런 인물들이 있는가? 일본은 전체 크리스천 수에 비해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로 알려지고 있다. 100만 명 밖에 불과한 크리스천들이 무려 300명 이상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3,000명당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믿는다. 비록 일본 기독교인의 숫자가 미미하다고 할지라도 그 1%의 사람들이 뿌린 씨앗의 열매가 일본 도처에서 거두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바닷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불과 1.8%의 소금이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한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가 2.8%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말자. 바로 나 자신이 먼저 2.8%에 들어가야 한다. 고통스러울지라도 눈물을 흘릴지라도 지금부터 크리스천답게 뿌려야 할 씨앗들을 뿌리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보증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증이다.